제프라인이라는 회사가 되게 재밌는데요. 코틀린이라는 언어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무료로 주고 코틀린을 쓰면 개발 툴을 뭐 써야 돼? 또 인텔리제이를 공급해서 돈을 벌고 짜장면에 반만 돈 받고 파는 개념이 아니라 짜장면을 주고 대신 의자에 앉는데 돈을 받는다든가 개발을 더 잘하고 싶잖아. 우리가 교육도 해줄게, 컨설팅도 해줄게,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다 교육도 시켜주고 무료 크레딧 같은 거 줘서 이제 새거 한번 써봐. 이렇게 점점 중독되게 하는 거죠. 사스의 꽃 개발 이쪽은 어떻습니까? 뭘 봐야 됩니까? 돈 쓰는 것만 보면 클라우드까지도 사스라고 본다면 이게 사실 엄청나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돌린다 그러면 서비스 인프라 비용 무지막지하게 나가죠. 개발 툴들 비용 되게 비쌀 거고 개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스도 또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게 비용이 또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 쪽에도 좀 써야 되고 그리고 세일즈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고 프로덕티비티도 좀 쓰긴 쓰는데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전체 회사의 사스 비용의 한 반은 개발 비용으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고 잘 쓸 거예요. 제일 먼저 뭘 봐야 됩니까? 당연히 클라우드부터 봐야 될 건데요. 비용은 이 클라우드가 제일 많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존 AWS,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GCP 그리고 오라클도 꽤 또 클라우드를 해요. 왜냐하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쓰려면 다른 데서 쓰는 것보다 오라클에서 맞는 클라우드에 쓰면 좀 더 유리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클라우드를 쓰게 하고 IBM도 되게 크게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정부도 많이 쓰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모르는 작은 클라우드 회사도 많습니다. 심지어 엔비디아도 이런 머신러닝을 위한 클라우드 직접 운영하고 있고 꽤 그것도 많이 씁니다.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오라클 그다음에 IBM 이런 데는 클라우드에서 늦었다. 얘네 어떻게 할 거냐 이랬는데 벌써 많이 올라왔군요.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1등만 먹고 사는 세장도 있는데 아닌데도 꽤 있는 거고 또 버티컬하게 오라클은 오라클 DB를 우리 클라우드에 쓰면 더 잘 돌 거야. 그럴 것 같죠? 가격도 좀 싸게 해줄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머신러닝을 우리 쪽에서 돌리면 좋아. 근데 물론 엔비디아도 그렇게 하면 계속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존 같은 데랑 협력을 해서 들어가요. 들어가는 대신에 그 안에 머신러닝 클라우드 구축은 자기네들이 좀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는 자기네들이 또 일부는 가져가겠다. 사업을 하는 쪽에서는 공존을 하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쪽에서는 또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니까 이게 이야기가 좀 되는 거겠군요. 그렇죠. 사실 근데 멀티 클라우드가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이렇게 하나를 쓰고 딴 데로 이사 가고 그러면 어려운긴 한데 경쟁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기술을 좀 써야 되다 보면 멀티 클라우드 한번 고민해 보는 건 좋을 것 같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AWS 같은 걸 쓰다 보면 좋은 게 되게 많아요. 보고 다 분석해 줄게, 그래프 만들어 줄게, 컨테이너 만들어 갖고 관리시켜 줄게, 스케일, 다운 스케일 다 해줄게. 그러면은 휴대폰 사용하면서 온갖 옵션 가입한 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돈이 줄줄 셉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비스로 돈을 번다는 거는 매출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적게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클라우드 비용은 서비스에서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라는 질문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서비스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좀 헤비하게 쓰는 서비스다. 매출에 한 15% 정도를 해야 될 거고 머신러닝을 헤비하게 안 쓴다. 그러면 매출의 한 7.5% 정도만 써야지 그거보다 더 쓰면 좀 힘들지 않나. 이게 평균 이야기한 거고요. 대표님들 잘 들으세요. 머신러닝 비용 잘하는 회사들은 더 적어요. 그래서 잘하는 회사들은 매출의 예를 들면 한 5% 가지고도 돌리기도 하고 머신러닝을 많이 쓰면 한 10% 갖고 돌리기도 하는데 이제 그건 잘하는 회사들이니까 일반적인 회사들은 한 7.5%, 한 15% 정도. 물론 이제 서비스마다 다른 거지만 너무 인프라 비용이 많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인프라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게 좋은 기능을 많이 써서 그래요. 좋은 기능을 많이 쓴다는 거는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해서 쓴다? 그럼 저희가 직접 거기에다가 MySQL을 설치를 해요. 직접 AWS에 서버 받아가지고 MySQL은 데이터베이스 설치하고 다 해요. 그러면 그냥 CPU 비용하고 스토리지 비용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마존에서 제공해주는 멋진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아마존 RDS 뭐 이런 멋진 서비스가 있어서 그걸 쓰면 관리도 다 해주고 분석화도 해주고 좋아요. 돈이 훨씬 많이 듭니다. 개발하시는 분들은 더 편하신데. 그렇죠. 운영하는 사람들은 좀 더 편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약간 개발과 운영이 있는데 개발은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뭔 데이터를 꺼내서 쓰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고 운영하는 사람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뭔가 압축해야 될 거고 새로 업데이트해야 될 거고 중간에 문제가 생겼나 살펴봐야 될 거고 옛날에는 저희가 기계를 사서 서비스를 돌렸잖아요. 그때는 사실 OS 업데이트도 맨날 해줘야 되고 네트워크 케이블도 저희가 다 꼽아줘야 되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클라우드 쓰는 건데 이렇게 직접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서 서버를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클라우드에 넣으면 일단 비용이 2배 이상은 올라가요. 근데 이게 더 편하기도 하고 초기 비용도 안 들고 근데 이제 꽤 서비스가 커진다 그러면 IDC에서 돌리는 게 훨씬 싸거든요. 요즘 세상은 이제 IDC를 직접 만들어서 이런 걸 하는 건 너무 일이 크니까
사실 클라우드로 대부분 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거기에서 저희가 각종 서비스를 이용해서 할 것인가 네. 아니면 그냥 우리가 직접 할 것인가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 거고 비용이 많이 나가는 이유는 대부분 그런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AWS가 돈을 버는 이게 큰 무기 중에 하나가 사실은 부가 서비스거든요. 약간 미끼 상품과 진짜 수익화 상품이 다른 거죠. 우리 게임 공짜야? 들어와서 멋진 옷 입고 싶지? 그럼 돈 내. 이런 것처럼 AWS 싸. 하지만 들어와서 DB 우리가 자동으로 관리해줄게. 그래프 자동으로 만들어줄게. 로고 자동으로 봐줄게. 그럼 다 돈이 그때부터 얘는 헤비 유저구나. 얘한테는 돈을 뽑아 먹어야 돼. 심지어 거기서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다 교육도 시켜주고 무료 크레딧 같은 거 줘서 이제 새거 한번 써봐. 그래서 이렇게 점점 중독되게 하는 거죠. 저도 예전에 클라우드 공부해보려고 커뮤니티들 보고 하면은 AWS가 싸다 이런 기사 밑에 싼 거는 이래서 싼 거고 실제로 써봐라 그 하나도 안 싸다 엄청 비싸다 이런 글들이 남기는 게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물론 이제 AWS도 비용 그 최적화를 도와줘요. 굉장히 착한 회사입니다. 훌륭한 회사고. 그래서 당신네들이 너무 이런 걸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하면 더 싸진다. 근데 이런 거를 다 쓰지 말고 쓰는 거를 잘 쓰도록 도와주는 거죠. 사이에 밸런스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직접 DB를 설치한다. 뭐 한 명이 필요한 거고요. 뭐 그 개발자 한 명의 연봉보다 AWS RDS를 직접 쓰는 게 더 싸다. 그러면 그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회사가 좀 커지면 비용 최적화가 좀 더 되는 거고 회사가 작으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서비스를 다 쓰는 게 좋죠. 더 커지면 이제 IDC에다가 직접 서버 만드는 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좀 밸런스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인프라 비용이 많이 나간다. 이거를 최적화할 거는 많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주제라고 봅니다. 클라우드와 관련해서는 요 서비스로 붙는 것들 잘 조심해라.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실제 개발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개발 도구로 쓰죠. 예를 들면 C샵으로 개발한다.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코드를 쓴다든가 자바로 개발한다. 인텔리제이를 쓰는 이런 개발 도구들도 있고 이런 개발 도구뿐만 아니라 개발 태스크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뭐 태스크 관리라든지 이제 문서 관리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제일 유명한 거는 지라라고 태스크 관리 개발자의 태스크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노션이라고 이제 문서 관리죠. 근데 재밌는 거는 노션이 훨씬 더 뒤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훨씬 더 새 기술이고 빠르고 확장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라는 오래돼서 좀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점점. 약간 가솔린차 같고 그다음에 노션은 전기차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굉장히 좋은 비유입니다. 그런 느낌이라 지라는 되게 무겁고 뭐 쓰려고 그러면 좀 느린 것 같아요. 개발 도구로 가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코드라든가 인텔리제이 같은 그런 도구가 있는데 인텔리제이를 만든 제프라인이라는 회사가 되게 재밌는데요. 제프라인이라는 회사는 이런 인텔리제이라는 도구도 만들었지만 자바에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자바를 더 개량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코틀린이라는 언어를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누구나 쓸 수 있는 이제 기술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자바보다 더 확장된 언어를 다 열심히 공급을 하고 다 코틀린을 쓰면 개발 툴을 뭐 써야 돼? 인텔리제이 쓰는 게 제일 좋아. 라고 인텔리제이를 공급해서 돈을 벌고 그래서 컨텐츠는 무료로 주고 하지만 돈은 플랫폼으로 버는 이거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거하고 비슷하게 버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버셀이라는 회사는 기존에 리액트라는 기술이 있었어요. 프론트엔드 개발하는 기술. 근데 그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Next.js라는 그런 기술을 만들었는데 이 기술로 만든 웹페이지들을 결국 웹 호스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웹 호스팅 하기는 우리가 제일 좋아. 우리 사이트에 와서 호스팅하는 게 좋아. 그래서 아까 제프레인하고 되게 비슷한 건데 기술을 만들어서 무료로 공급하고 이 기술을 쓰려면 우리 거 갖고 써야 돼. 이런 식으로. 성공격서네요. 여기에서 치고 돈은 이쪽에서 벌고. 레드햇 같은 경우에도 리눅스가 오픈소스로 풀리면서 그걸 가져다가 이제 배포판 만들어서 되게 인기를 끌고 거기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라고 더 고급 버전을 만들어가지고 그건 돈 주고 팔고 근데 아무래도 오픈소스다 보니까 이제 한계는 있었지만 어쨌든 컨설팅이라는 민망하게 돈을 벌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프리투플레이 부분 유료화 그런 개념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좋은 기술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다 공급하고 그 기술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기네 플랫폼을 써야 되고 AWS도 사실 무료로 세미나를 엄청 해주고 자기네 거 쓰려면 돈 내고 뭐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좀 더 정리해서 타입스크립트라는 걸 만들었고요. 무료로 다 배포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른 걸 워낙 많이 버니까 이걸로 다른 수익화를 하진 않아요. 이렇게 기존 기술들을 더 좋게 만드는 일들은 계속 벌어지고 있고 자바가 뭐 코트린이 되고 자바스크립트가 타입스크립트가 되고 리액트가 넥스트JS가 되고 이러면서 제프레인이나 버셀 같은 회사들은 이렇게 돈을 버는 것까지 잘하고 있는 그래서 개발 도구 쪽의 회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수익화를 점점 더 잘하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어서 특히 이렇게 솔루션화해서 개발자도 편하고 자기는 돈 벌고 그래서 좀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쪽은 기존의 개발 언어를 좀 개량해서 편하게 개발할 수 있게 더 좋은 걸 만들어 놓고 요거는 공짜로 주고
얘를 잘 하려면은 우리 플랫폼을 써. 이렇게 지금 돈을 벌고 있는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심지어 버셀 같은 경우에는 Next.js를 쓰고 싶으면 우리 거를 쓰면 훨씬 더 편하게 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어. 이게 개발하는 거랑 그걸 배포하고 운영하는 거랑 좀 달라요. 이게 짜장면을 만드는 거라 식당에서 밖에다 내갖고 손님 주고 그걸 설거지하고 이런 것도 다른 거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포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개발은 쉽게 해. 우리가 제공해주는 이런 기술로. 그리고 이 배포 운영도 우리가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개발을 쉽게 해주거나 배포 운영을 쉽게 해주거나 돈을 버는 거 하고 있죠. 여기에서 좀 더 가서 버셀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더 잘하고 싶잖아. 우리가 교육도 해줄게, 컨설팅도 해줄게. 그래서 결국 개발 환경, 그 다음에 배포 환경, 운영 환경, 거기에다가 개발 교육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면서 이렇게 총합적으로 돈을 버는 그런 모델이 돼가고 있는 거죠. 어디 쪽에서 크랙을 낼 수 있을지 먼저 공략을 하고 돈도 꼭 세계에서 다 안 벌어도 되고 우리는 이 교육에서만 돈 벌어도 되고 배포 운영에서만 돈 벌어도 되고 그 전략을 잘 선택을 하면은 또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그렇게 되게 대단하게 흘러가네요. 젯브레인이라는 회사는 코틀린을 만들었지만 인텔리제이로 개발 환경에서만 돈을 버는 거고 그리고 넥스트.js 같은 경우에는 버셀이라는 배포 운영 환경에서 돈을 버는 거고 컨설팅은 버셀의 프리미엄 멤버십을 가입하면 교육은 무료로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포인트가 다른데 중요한 거는 옛날에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커머셜 서비스로 갔다면 요즘은 오픈 소스로 한 반 정도는 풀고 그리고 나머지 반을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용하는 환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다른 걸로 그러니까 짜장면에 반만 돈 받고 파는 개념이 아니라 짜장면을 주고 대신 의자에 앉는데 돈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좀 다양한 식의 수익화가 가능해져서 좋은 것 같아요. 사용자들한테 그러니까 개발자들한테도 되게 좋은 일인 거고 이런 회사도 옛날에는 매출을 못 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픈소스 회사들이 다 돈을 못 벌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오픈소스 회사들이 더 돈을 잘 벌어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가지고 이전보다 훨씬 어렵게 돈을 벌지만 대신에 더 잘 벌 수 있는 돈 버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상상력도 진짜 대단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그래 서로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재밌는 건 깃허브라고 이렇게 소스 코드를 관리해 주는 건데 이거는 원래 무료 서비스 거의 무료 서비스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샀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타입스크립트를 만든 것처럼 깃허브를 계속 무료로 주고 이런 식의 수익화를 안 해요. 뭐 워낙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른 데 돈을 많이 버니까 그래서 비주얼 코드라고 무료 개발 툴도 주고 타입스크립트라고 무료 언어도 만들고 깃허브라고 개발 환경도 주고 굉장히 많은 거를 무료로 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젯브레인이나 버셀 같은 데에서는 경쟁자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걸 다 주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로 본다든가 아니면 나머지들도 다 벌 수 자신이 있는 거니까. 옛날에는 이런 깃허브나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코드가 돈을 벌기 되게 힘들었다면 지금은 인텔리제이나 뭐 버셀즈 같은 식으로 돈을 버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돈을 버는 회사들이 나오다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언젠가는 우리가 이것도 돈 벌 수 있겠네 라고 싹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회사니까 자기네들이 깃허브를 수익화를 하겠다 비주얼 코드를 수익화를 하겠다 근데 이제 계산상 이걸 안 해도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뭐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볼 필요는 없잖아요. 충분히 수익이 된다면 아껴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면 돼서 그래서 개발 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고 구글도 당연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개발 쪽에서는 좀 더 이렇게 퍼주고 있는 구글도 그런 점에서는 약간 퍼주고 있는 그러면 돈은 이런 좀 스타트업들이 지금 벌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은 어차피 자기네 환경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크게 먹을 수 있는 회사들이다 보니까 좀 자질구레한 것들은 그냥 무료로 주는 거고 스타트업들은 이걸 하면서 돈을 벌면서 커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수익화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군요.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개발 환경 같은 거는 다 퍼져도 좀 남긴 하죠. 근데 이런 인텔리제이나 버셀, 노션, 지라, 트랙도 마찬가지지만 뭐 개발 회사들이 많이 쓰고 있으니까 매출은 그래도 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돌아가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입니다. 눈여겨봐야 될 회사들이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타블루라고 되게 비싼 솔루션이 있어요. 이걸 사용해서 이제 그래프 같은 거 멋있게 만들어 데이터 분석을 한다든가. 비싸요. 네, 비쌉니다. 좋은 건 다 비싸죠. 그리고 이미지 같은 걸 만들어야 되니까 어도브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그러니까 결국 포토샵이죠. 이런 것도 사실 이제 클라우드식으로 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어도브라는 이 회사 자체를 투자자 입장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어도브가 그냥 포토샵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그럼요. 저희 지금 영상 편집 다 프리미어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편집 솔루션들을 옛날에는 그냥 패키지로 팔다가 지금은 클라우드 식으로 팔고 있는 것도 대단한 건데 이 뒤에 AI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포토샵에서 AI로 다 터치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누구보다도 먼저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AI가 어도브를 죽이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땐 도리어 어도브가 AI를 제일 먼저 활용을 잘하는 회사가 되는 언제나 우리가 뭐를 죽일까 걱정하는데 사실 죽지 않고 이걸 흡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도브가 굉장히 잘 살아남고 있고 앞으로 잘할 것 같고요.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도브가 단순히 포토샵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포토샵 같은 걸로 만드는 게 결국 광고 이미지 같은 걸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결국 광고를 뿌려야 되잖아요. 네. 광고를 뿌리려면 고객들을 타겟팅해야 될 거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를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고 DMP라고 부르는데 어도브가 이 DMP 쪽에서도 굉장히 강자입니다. 강자예요? 네, 강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객들의 전 세계 데이터들을 다 모아놓고 네. 이 어도브 DMP를 바탕으로 어떤 한국에 사는 20대 남자들한테 이런 광고를 하면 이런 효과가 나올 거야. 이런 걸 다 분석해주는 어도브가 이런 약간 광고의 데이터 쪽에 굉장히 강자고 그리고 AI 쪽에서도 이미 강자고 그리고 기존 서비스 어도브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엄청 비싸잖아요. 네. 근데도 사람들이 엄청 쓰고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도 볼 때도 어도브가 지금 하는 거 계속 잘하겠냐? 네. 그럴 것 같고 AI 미래도 잘할 것 같네. 심지어 광고 쪽에서도 이런 DMP 가지고 잘하고 있네.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네. 사실 어도브는 굉장히 무량주였고 지금까지도 계속 잘 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긴 합니다. 물론 앞으로 10년은 이제 또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숨어있는 좋은 회사들이 많다라는 것도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어도비는 예전에는 패키지를 사서 쓰는 거였으니까 패키지 자체가 비싸도 한 번 사면은 몇 년 네. 쓸 수 있으니까 뭐 일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하나 살 수 있는데 요새는요 이거 쓰려고 하면은 매달 내야 되는 비용이 너무 커서 그렇죠. 이거 그렇다고 1년 쓰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돈 안 내는 것도 아니고 계속 내야 되잖아요. 집에서 아이 사진 하나 좀 손보고 싶은데 그걸 하질 못하겠어요. 너무 비싸갖고 이제는. 근데 그 면에서도 아마 수익화를 엄청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기능들을 보다 보면은 AI 생성으로 그림을 만들고 이런 것도 해주지만 편집을 쉽게 해주고 아, 그럼요. 네, 이거를 또 되게 많이 AI가 도와주더라고요. 그 AI 쪽에서 진짜 강자인 것 같아요. 네. 이거의 경쟁 상대라고 하긴 그렇지만 네. 한국에 보이즈 X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놀라운 AI 스타트업 있고 거기서 이제 부류라는 네. 솔루션이 있는데 이게 동영상 편집 솔루션인데 그러면 영상에서 목소리를 다 뽑아줘요. 그래서 텍스트를 만들어주는 거죠. 텍스트를 보고 이거를 편집을 해요.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영상을 편집해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영상을 다 보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컷하려면 얼마나 귀찮아요. 그쵸. 근데 텍스트만 보고 중간에 쓸데없는 것만 컷하는 거는 너무 쉽잖아요. 네. 이걸 컷해주면 영상을 편집해주고. 근데 이게 이제 AI로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최근에 상용화를 좀 했는데 글로벌하게 되게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한국 쪽에서도 어도브의 약간 경쟁 상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되게 좋은 제품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이라는 게 꼭 이런 단순히 개발 환경, 개발 에디터, 서버뿐만 아니라 노션 같은 문서 관리 프로그램도 필요한 거고 영상이나 이미지 편집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는 서비스 UI는 다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되게 아직도 많은 기회가 남아있고 서비스가 나오는 것만큼 네. 뭐 툴들도 좋아지고 프로세스도 좋아져야 되니까 관련된 시장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 내에서 개발 쪽을 한번 봤고요. 또 다른 쪽이 있을까요? 이건 저희가 이제 만드는 이야기만 했는데 사실 모든 기능을 우리가 다 만들어야 된다 면은 되게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기능 중에 결제 기능을 우리가 결제 기능이 되게 커요. 그래서 계정도 되게 중요하고 결제도 중요하고 채팅도 중요하고 생각해보면 굵직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대부분 이제 외부 사스를 통해서 구현하면 훨씬 더 쉬워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로그인은 구글 로그인만 할 거야. 뭐 계정 기능 하나도 안 넣어도 되는 거고 우리는 결제는 그냥 네이버 페이로 할 거야. 그러면 사실 다 안 만들어도 되는 거고 그 정도 되면 뭐 노코드 플랫폼 아니에요?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글로벌하게 제일 잘 나가는 게 이제 스트라이프라는 이제 결제 플랫폼인데 이걸 연동만 하면 굉장히 쉽게 결제를 구현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결제가 네. 구현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이 일이 되게 많아요. 프라드 카드도 있고 또 이렇게 고객 환불도 해야 되고 네. 하여튼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애플하고 구글이 인앱 퍼체이스를 30% 떼가는 게 이유가 있어요. 뒤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30%는 과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한 15% 정도만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스트라이프 같은 솔루션을 이용하면 결제를 굉장히 쉽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투일로라고 하는 안에서 채팅을 한다든가 보이스 채팅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는 그 세트보드 비슷한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상 메인 기능은 우리가 만들되 나머지 기능들은 다 밖에서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자기 홈페이지 만드는 거 유행할 때 네. 제로보드 막 이런 거 생각나네요. 네네네. 그런 네. 거를 갖다 붙이는 거랑 비슷하다고 비슷한 보면 거죠. 됩니까? 근데 저희가 예를 들면은 무슨 서비스를 만드는데 그 서비스에서 고객 상담 게시판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거 게시판을 처음 다 만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제로보드를 가져다가 고객 상담 게시판을 만들면 훨씬 더 쉬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개발 쪽에 모듈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무료로 나오는 모듈들도 많지만 유료로 이런 사스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활용하면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상단 게시판이 정말 그 제품의 메인 기능이냐, 결제가 그 제품의 메인 기능이냐, 아니잖아요. 채팅이 메인 기능이냐, 아니니까 그런 건 다 밖에 걸 갖다 쓰고 우리는 그 서비스의 제일 핵심 기능에 집중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이런 피처 디벨롭먼트를 위한 사스들이 더 나올 것 같아요. 우리는 메인 기능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 밖에 거를 쓰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서비스를, 물론 이제 잘 돼서 저희가 대박 나면 다 직접 할 수 있죠. 그래서 모바일에서 그 30% 수수료 내는 게 아깝기 때문에 웹에서만 하는 서비스들도 있거든요. 직접 결제하면 훨씬 더 싸니까 그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 갖다 붙이면은 되게 쉽게 개발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여러 회사 일을 하면서 항상 개발팀들한테 강조하는 내용이, 우리는 최대한 빨리 이게 가능한지를 증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주면 그걸 구현을 해서 내놔야 되는데, 그걸 구현을 했는데 배보다 배꼽이 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게임이면은 저거한테 화를 쏘면 그 화일이 잘 가서 맞는지 재밌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거 전에 계정 만들고 있고 배포 만들고 있고 결제 만들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 데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 갖다 쓰고 이게 잘 되면 그때 이제 그걸 하나하나씩 만들어 붙이면 되죠. 하나하나 우리 거를 이제 바꿔가는 거군요. 잘 되면. 그래서 넥슨이나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도 웬만한 플랫폼은 자기네들이 다 직접 만들어서 해요. 왜냐하면 덩치가 크니까.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클라우드의 이런 각종 서비스들, 뭐 넥슨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를 직접 다 해요. 인원이 되니까. DB 직접 설치하고. 이게 비용이 싸거든요. 블리자드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이제 덩치가 커지면 그런 걸 다 최적화할 수 있는 거죠. 작았을 때는 다 갖다 쓰는 게 좋죠. 쉽게 만들 수 있다는 표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비교적이라는 단어를 앞에 추가하겠습니다. 그렇게 개발을 조금 더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사스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뭐 있을까요? 네, 데이터 쪽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서비스가 돌아가면 개발자가 필요한 지표가 있고요. 서비스가 잘 돌아가는지, 사용자는 몇 명이 들어왔는지 이런 걸 보는 게 있고, 서비스 지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 돈을 얼마나 썼는지, 접속은 몇 분 했는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독이라는 좋은 서비스가 있고요.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서 관리해주고 그걸 그래프 만들어주고 하는 좋은 서비스가 있고, 이런 거를 좀 더 사람들이 편하게 아무 때나 입자를 뽑아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루커라는 솔루션도 있고요. 그래서 그래프 같은 거 만들어 보기도 되게 좋게. 근데 좀 확장성이 되게 뛰어나, 이런 툴들이. 그래서 회사 내 누구라도 쉽게 가서 이제 데이터를 보고 그래프를 만드는. 뭐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직원들한테 모든 소스 코드를 다 공개한다고 해요. 그래야 다 보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저도 그런 점에서 아주 민감한 데이터가 아니라면 사실 모든 데이터들을 사람들한테 공개하는 게 같이. 그런데 공개만 하면 쓸모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뭔가 보기 쉽게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이 서비스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사람 몇 명 왔고 그 사람들이 몬스터를 몇 마리 죽였고 그런 거를 보고 싶어라고 이렇게 쉽게 하면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기획을 참고할 수 있는. 근데 매번 이런 거 할 때마다 데이터 팀에다가 데이터 요청하고 뭐 데이터 팀이 로 데이터 뽑아오고 이렇게 하면 한 달 걸리잖아요. 근데 데이터 주권 독립이라고 그럴까요? 누구나 다 쉽게 데이터를 보고 자기가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고 결정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에 필요한 도구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런 걸 조금만 익혀놓으면 제가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뽑아서 그거를 그래프나 테이블을 만들어서 보고 바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면 업무의 순환이 엄청 빨라지죠.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개발자뿐만 아니라 비개발자들도 다 이런 거를 좀 잘 써서 되게 쉽게 데이터를 뽑아서 자기가 필요한 그래프나 테이블은 직접 만들 수 있어야 저는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봐요. 이거 잘하시는 분들은 상부에 보고도 잘하시겠는 거죠. 결정도 잘 내리는 거고 본인이 직접 그래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데이터 교육을 회사들이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직원분들이 회사 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쉽게 그래프나 테이블을 만들 수 있게 되면 저는 회사 전체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요거 말고 또 재밌는 솔루션이 하나 더 있는데 플렁크라고 결국 로그 파일이 엄청나게 쌓인단 말이에요. 게임이라 그러면은 사용자가 로그인했다, 몬스터를 죽였다, 돈을 썼다 이런 게 로그를 무지하게 남기잖아요. 근데 프리폼이라고 그냥 자연스러운 포맷 맘대로 적어놨어요. 뭔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마구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팀은 막 이렇게 쓰고 저 팀은 저렇게 쓰고 데이터가 엉망진창인데 어쨌든 스플렁크 같은 거는 그런 엄청난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자기가 그 포맷을 좀 이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좀 가이드 주면 그걸 DB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정리를 해서 우리가 거기다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엄청난 로그 파일이 있는데 난 모르겠고 네가 좀 다 가져가서 이해한 다음에 지난 한 달 동안 10시간 이상 플레이한 사용자는 몇 명이야? 그러면 이거를 분석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확장성이 뛰어난 그리고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툴인데 무지하게 비싸요. 기능이 좋으니까 제일 먼저 이런 거를 구현한 서비스였고 기능도 무척 뛰어나서 많은 회사들이 애용을 했던 그런 서비스였는데 놀랍게도 이 회사를 그 네트워크 장비로 유명한 시스코가 28빌리언에 인수를 했어요. 280억 달러인 거죠. 한 35조 원 이 정도 되겠네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이렇게 샀다는 것 자체가 이 스플렁크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텍스트를 가져다가 로그를 가져다가 분석해가지고 인사이트를 보여주는 거는 시스코가 기존에 하고 있던 수많은 회사들한테 당연히 이런 게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시스코가 이걸 가지고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자신했으니까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링크드인을 비싸게 샀다고는 했지만 네. 지금은 산 거의 3분의 1을 매년 벌고 있으니까 사실 이득이 있듯이 시스코도 스플렁크 같은 회사를 가지고 더 많은 매출을 낼 거라고 보고 산 거고 약간 업계에 충격이긴 했죠. 네. 조그만 회사였고 잘하고 있었지만 저렇게 큰 돈을 주고 사다니. 근데도 이제 과감한 투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했던 수많은 회사들이 사실상 언제 얼마나 큰 회사가 또 크게 인사할 줄 몰라요. 네. 그거에 이제 미래 가치는 더 클 수도 있을 거니까. 네. 어쨌든 사용자한테 되게 독특한 밸류를 주면서 그거를 서비스로 이렇게 제공하면 이렇게 B2B로 엔터프라이즈적인 거라 그래도 사업기에는 충분하다. 심지어 M&A 같은 것도 가능하고 뭐 IPO 같은 걸 하기도 하고. 네. 빅데이터 이야기 나오고 AI를 만들고 싶을 때 데이터를 활용해야 된다 이야기 나올 때 항상 얘기 나오는 게 기록을 원하는 대로 잘 남겨놓지 않으면 쓰레기 데이터가 되고 나중에 네. 못 쓴다라고 하는데 네. 그런 난제를 좀 푼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AI와 시대 전에 나온 솔루션이고 그런 문제를 해결했고 물론 뒤에 LLM 같은 게 더 좋아지고 똑똑해지면 로그 파일을 다 때려놓고 그거 네가 분석해갖고 해봐 할 수도 있겠죠. 대신 비용이 스플렁크가 비싸다고 그랬지만 스플렁크에 아마 한 1000배는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번 로그를 분석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현실적으로 잘 만들어진 솔루션이고 물론 정답은 처음부터 로그 파일을 디자인을 잘해서 이렇게 딱 DB에 쌓고 그 DB를 그 같은 걸로 딱 당겨서 보고 뭐 이렇게 더 잘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급하게 막 만들어다 보니까 그때는 막 해도 그걸 도와주는 솔루션들도 많이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긴 시간을 지나서요 생산성 카테고리와 보안, 세일즈, 개발까지 쭉 한번 봤습니다. 이게 카테고리 크게는 한 4-5개밖에 없는 것 같지만 또 밑에 세부 카테고리들이 엄청 많았었고 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을 언급하면서 갔어서 지금 언급된 회사만 아마 쭉 나열해봐도 한 100개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긴 이야기를 하면서 포인트들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게 이 사스를 공부해야 되는 게 투자의 영역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있지만 또 사업의 기회도 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면에서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또 설명을 쭉 해주셨잖아요. 총 정리하시면서 어떠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서비스들을 다뤄봤었는데 이 중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많은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한 반 정도는 이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지금 회사에서 어떤 서비스 쓰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여기 있는 것들을 쓰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생산성도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이 서비스들 중에 우리의 경쟁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경쟁자가 있었는데 몰랐으면 큰일 나거든요. 우리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가 있나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저희가 내부도 들여다봐야 되지만 외부도 들여봤으면 좋겠고 이 시리즈 물을 쭉 시즌을 보시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쟁자를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전 드는 게 최근에 말씀해주신 말씀을 듣고 나면 원래 창업했을 때는 이쪽을 하고 있었던 회사였는데 이거를 기반으로 막 계속 넘어가잖아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얘네가 우리 쪽으로 넘어가고 있네 라고 하면서 발견한 경쟁사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여기서도 시작은 A로 했는데 하다 보면 뭐 A, B를 하고 있고 나중에 B만 하고 있는 회사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하고 연관될 것 같다라는 스타트업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모르는 새에 그 친구들이 피보팅을 해가지고 우리랑 비슷해졌으면 경쟁 상대가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또 우리가 그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시즌 3에서 뵙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